저는 인천 환경교육 실천 연구회 워크숍 현장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약 2시간 정도 함께 환경특별시 인천, 인천 생태계를 대표하는 기대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세 분의 저명하신 박사님들을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게 될 인천남 고등학교 교사 이승원. 네, 건성중학교 교사 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우선 여러분들께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굉장히 기대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토크쇼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대중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세 분의 박사님 소개부터 듣고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반도 야생동물의 대가 한상훈 박사님부터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고 차례대로 옆에 이제 이상규 박사님, 그리고 정재현 박사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반도 야생동물연구소 소장 한상훈 박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동물들을 찾아서 보호하는 그런 조사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규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이상규입니다. 저는 그 해양생물 중에서 개를 공부한 사람이고요. 네, 그 경력으로는 이제 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다가 올 여름에 이제 서울대학교로 옮겨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재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젖의 이야기를 할 인성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정재흠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그 포유류 분야의 최고의 현장 전문가이신 우리 한상훈 박사님, 그리고 흰발농개보다 더 귀한 멸종위기 10강류 학자 이상규 박사님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세 분의 귀한 박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토크쇼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시작해 볼 텐데 오늘 주제가 기대종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 주제로 하였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사실 기대종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사실 궁금해하실 텐데요. 기대종이 무엇이며 왜 명칭을 기대종으로 하였는지 한번 한상훈 박사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종이란 거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화면에 설명을 띄웠는데요. 원래 영명으로 플래그십 해서 아주 해군 함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지휘관이 타고 또 가장 중무기가 아주 그런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단한 깃발입니다. 그 특별한 깃발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 화면에 보시면 옛날 18세기 그때 영국의 그런 함선에 영국의 국기를 좀 더 특별하게 상징한 깃발을 답니다. 이 깃발은 그 함대 전체를 상징하는 아주 그런 지휘관이 타고 있는 중요한 배란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력이 막강한 미국 7함대 태평양 함대입니다. 보시면 제일 앞에 이제 항공모함이 있고요. 그대로 순양함, 구축함, 뭐 수많은 배들이 이제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지휘관이 어디를 탈까요? 항공모함에 타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선두에 서가지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항공모함에 다른 특별한 깃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플래그십 스피시즈, 그렇게 이제 기대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그럼 어떤 종을 갖다 어떤 종이 기대종이 될까요? 수많은 생물종들이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사는 생물종 중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그런 기대종은 무엇이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WWF라고 하는 세계 야생동물 보호기금, 지금은 이제 자연보호기금, 자연기금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자이언트 팬더가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 있죠. 이 자이언트 팬더 하나의 로고가 동물이 전 세계의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과 그리고 그 식물 그리고 생태계, 서식지, 환경 보존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그런 기대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자이언트 팬더를 보호하는 활동, 많은 기업에서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기금을 주는데 이 돈들이 전부 다 멸종위기에 처한 그런 그 야생생물종이나 그리고 또 지역의 환경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수많은 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대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천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인천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식물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종은 아무래도 그 인천 생태계를 전체 아우르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그리고 영역이 넓은 그런 동물들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동물들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자이언트 판다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호랑이 그리고 아프리카의 마운틴 고릴라라든지 코끼리 그리고 미국의 흰머리 수리 이런 그 각 지역을 갖다가 지역의 생태계의 먹이 사슬에 그리고 생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종들이 기대종이 됩니다. 그 기대종들을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인천관역시에서 오늘 주제가 되는 기대종 3종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기대종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불리는 그 영칭이 있는데, 명칭이 보시면 반달가슴곰과 호랑이가 우산을 갖다가 들고 있어요. 그 우산 아래에 있는 그 원숭이라든지 많은 생물종들이 비로부터 몸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죠. 그 비는 결국 인간의 개발이라든지 또 어떤 밀렵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그 종을 갖다가 위협하는 그런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산을 갖다 펼침으로써 그 지역과 종들을 많은 종들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우산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 내 가장 그 지역 그 해당 생태계 내에서 가장 생태학적으로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생물종들을 우리가 키스톤 스피시즈 핵심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핵심종 우산종도 기대종과 같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명확하고 이제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대종이 참 우리 인천 생태계를 대표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5가지 종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대종이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기대종이 인천에만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 한번 이상규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대종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한 건가요라는 질문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 2021년 4월 22일 날 그 보도자료 인천시에서 낸 걸 보면요, 지구의 날 맞아 인천을 대표하는 생물 기대종 선포 해가지고
생활환경과에서 이제 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51회 지구의 날에 맞춰서 이제 저새, 금개구리, 점박이 물범, 흰발농개, 대청부채 이렇게 해서 5종을 이제 기대종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대종 선정 전문 용역을 한 2년간 거친 뒤에 기대종 선정 자문위원회 2회 정도 거치고 그래서 광역시의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보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인천시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른 것들을 얘기하자면 국립공원이 약간 좀 기대종 부분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대종 설명은 한성훈 박사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역시 국립공원도 국립공원공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그 뒤에 각 그 공원에서 자기들이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멸종위기종이거나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후보군을 몇 종씩 올립니다. 한 5종씩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국민 참여 절차, 그래서 뭐 네티즌이라든지 아니면 탐방객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종을 그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기대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종 선정한 거 보면 이제 뭐 식물은 21종, 포유류는 7종, 조류는 6종 뭐 이런 식으로 쭉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이제 너무 작게 보여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태안 같은 경우는 태안한 국립공원, 그러니까 국립공원 총 우리나라에 22개의 국립공원이 있고요. 각 국립공원별로 이제 기대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 식물 하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보면 선정된 걸 보면 뭐 한려해상 같은 경우는 팔색조라든지 거머리말 역시 멸종위기 종이고요. 그다음에 표원장지뱀도 멸종위기 종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멸종위기 종에서 이제 자기네 국립공원에 있는 종을 이제 기대종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제 좀 독특하게 좀 다른 것도 있긴 한데요. 그 지리산 같은 경우는 반달가슴곰을 기대종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백산은 여우, 그다음에 뭐 설악산은 사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국립공원 공단에 보면 종보건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보건센터가 있고 소백산에 뭐 여우 보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설악산이나 태박산 쪽에 이제 사냥 보건센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각자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대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한테 뭐 기대종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뭘 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를 조금 예시로 얘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그 진도 앞쪽에 보면 우이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풍성 사고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다 모래 언덕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모래 언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모래 언덕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게 동영상인데 좀 동영상을 돌려주십시오. 그 달랑개라고 하는 종이 이렇게 지금 보면 영상에 나오죠. 이게 이제 물이 빠졌을 때 얘네들이 조상대,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굴을 파고 사는데요. 물이 빠졌을 때 나갔다가 먹이 섭식 활동을 마치고 지금 물이 들어오면서 같이 다 이동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까만 거 하나하나가 다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그 풍성사고 앞쪽에 넓은 해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들이 한 마리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종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들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얘네들한테 밀려가지고 막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봤을 때 우이도를 포함하고 있는 돛은 이런 걸 기대종으로 잡는다. 이런 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또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대종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의 3대 주인공이죠. 점박이 물범, 흰발 농개, 저새 이 기대종 새 친구들에 대해서 박사님들의 소개를 들어볼 건데요. 이 기본적인 소개와 함께 어디에 가면 인천에서 이 기대종을 볼 수 있는지 또 만약에 보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어떻게 관찰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박사님들만이 알고 계시는 기대종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상훈 박사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범
해수부에서는 지금 이제 전박이 물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는 잔전박이 물범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쓰면 이제 바다 해자에다 표범 표자 해가지고 해표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가끔 이걸 갖다가 바다 표범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물범이란 이름을 또 한자로 수호라고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물범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 옛 이름은 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천의 기대종으로 물범은 다른 지역에 있는 물범과 다릅니다. 아주 2천만 년 전에 이제 물범의 선조가 족대비와 같은 선조였는데 그 선조가 생명이 탄생한 원시 생물이 탄생한 그런 바다로 다시 돌아와서 물범으로 이제 진화를 했죠. 근데 이 물범은 과거에 우리 그 서해가 만들어질 때에 그런 그 지사학적인 살아있는 그 정명을 하는 그 아주 귀한 생물종입니다. 옛날에 그 서해는 바다가 되기 전에 큰 강이었어요. 그 강 줄기를 타고 물범이 강 상류까지 올라가 있다가 빙하기 때 거기에 고립돼 가지고 오랫동안 생존하는 데 성공을 해서 그 이후에 서해에서만 1년 연중 정착한 그런 그 아주 귀중한 종입니다. 그런 종으로 유명한 게 잘 알려진 바이칼 물범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서해에 있는 물범은 주로 번식은 조금 있다가 지금이 11월 말이니까 그것도 이제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저 위에 그 중국하고 국경지대, 북한과의 국경지대 가면 요동반도 우리로 따지면 이제 발에 많이 있는데 거기가 다 얼음 빙하 그 유빙이 이렇게 그 형성되는데 그 물 위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얼음 위에 새끼를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물범은 다음 그 슬라이드 보시면 태평양 북서 태평양 지역에 저기 베링 해협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차카를 거쳐서 오호츠크 해를 거쳐서 우리나라 동해 그리고 서해까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서해에 있는 물범은 주로 이제 번식은 저 북쪽에 요동반도와 발해만에서 번식을 하고 봄부터 우리 그 인천 앞바다로 이동을 해와 가지고 가을까지 있다가 가는데 주로 이제 어딜 가서 볼 수 있냐면 백년도, 소충도에 가시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천 이외 지역에서는 저기 그 충남의 가로림만이라고 하는 데 가면 한 10마리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범은 사실 오래전에 이미 그 우리나라 연안에서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평양 대동강에 물범이 나타났다는 옛날 기사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 가지고 1916년에는 경남 마산 지역에도 물범이 나타나 가지고 포획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범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출현해서 서식을 하고 있는데 동해에서 남해에 나타나는 물범은 우리 서해 물범과 달리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사할린 지역에서 번식하던 개체들이 겨울에 월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겨울철에만 나타나는 집단이고요. 우리 서해 물범은 서해에서만 연중 서식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그 희귀한 물범 집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디에서도 정말 듣기 힘든 아주 짧지만은 정말 좋은 강연이셨죠. 그죠? 내년에는 꼭 이 물범을 같이 보러 갈 수 있으면 멀리서 보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흰발 농개 아주 생긴 게 아주 독특하고 귀엽게 생긴 친구인데요. 흰발 농개를 소개해 주신 이상규 선생님, 네, 재미있는 강연 부탁드립니다. 그 기대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흰발롱개는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 별명이 주먹대장이라고 합니다. 한쪽 주먹이 이제 커서 주먹대장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형태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 이 주먹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둘이 보여요. 하나는 농개하고 하나는 흰발농개인데 그 사이즈 자체가 이제 농개가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그 농개의 작은 개체하고 흰발 농개하고 약간 구별이 잘 안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일단 뭐 집게발부터 이제 흰색이고요. 그다음에 눈이 있으면 눈 자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자루 끝 부분이 흰발 농개는 고기가 농개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요. 농개는 각각이 큰 데 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넓은 그거 가지고 이제 형질적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흰발 농개의 수컷만 주먹이 커요. 한쪽 집게만 크고 암컷은 양쪽 다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흰발롱개의 이 큰 집게다리는 뭐 딱히 어디에 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이 활동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할 때는 보통 얘네들이 그러니까 수컷 같은 경우는 작은 발로 흙을 퍼가지고 입에다 집어넣거든요. 그러고서 이쪽 큰 발은 계속 들고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쓰냐면 일단 나중에 뒤에 이제 영상에 나올 건데 주먹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들어올렸다 내렸다를 해요.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저도 이제 답답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이 종이 굉장히 부각돼 있지 외국에서는 이렇게 그냥 하나의 종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교미를 위해서 내가 왕성한 섭식 활동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주먹을 흔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암컷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암컷한테 이제 좀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좀 사인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옛날에 이제 먹을 거 보면은 그 옛날에 카풀이라고 이제 눈으로 마시는 맥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춤을 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얘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언어가 좀 달라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뒤에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냐면 이제 그 바닷가는 3개 영역으로 크게 나눠요. 하나는 물이 그러니까 조석간만의 차이로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닿지 않는 부분을 조상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물이 제일 많이 빠져나갔을 때까지 그 영역을 조간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나 물에 잠겨 있는 것을 조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흰발롱개 같은 경우는 조간대에 서식하고 있고요. 조간대에서도 약간 상부 쪽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간대는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앞에 슬라이드 보면 남방방개, 갯개, 붉은발농개, 흰발농개 이렇게 요 4종은 이제 그 개류 중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속하는 애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기참개, 큰애기 비단개, 새스한개, 뭐 펄털콩개, 붉은발사각개, 민꽃개, 뭐 그물무늬 금개 뭐 이렇게 되게 많은 종들이라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국에는 개류만 해서 24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서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관찰을 하게 되냐? 일단 이 영상부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얘네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 그다음에 네, 여기 이런 갯벌에 가서 보면 살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집게를 자꾸 이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이런 영상과 그다음에 어떤 역할로 사냐면 그 중간 서식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청소부로서 유기물과 동물의 사체를 먹거나 아니면은 상위 포식자 새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제 포식자인데요. 네, 이제 먹히고 다니는 거죠. 네, 보면 그 다음 영상에 보면 아마 좀 가까이 될 텐데 이제 중간에 이게 끊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관찰을 하냐면요. 저도 지금 이제 이게 평상시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개는 그러니까 시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으면 걔는 이미 다 봤어요. 그래서 그 개 굴에서 나올 때도 얘네는 그 눈자루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눈자루를 먼저 내서 밖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보려면 개 굴을 보고, 그러니까 걔네가 있는 걸 보고 다가가면 일단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만안경을 쓰고 보든지, 그러니까 만안경을 껴서 멀리서 보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요즘 조사하는 방식에는 그 내시경, 산업용 내시경이 있어요. 산업용 내시경을 이제 안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렇게 관찰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요 사진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보통 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찍어요. 그냥 요 형태만 보는데 저는 지금 요 아래쪽 그러니까 아래쪽 왼쪽을 보면 누워서 찍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예전에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요것만 찍었는데 이제 내려서 얘네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고기에 맞춰서 딱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요. 이 얼굴. 지금 이거는 이제 흰발롱개는 아니고 객개의 얼굴인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눈 밑에 이제 두둑이라고 하거든요. 이 혹처럼 결결처럼 생긴 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낮춰서 보면 얘네들이 섭식 활동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주로 사용해서 먹는지, 왼발을 주로 사용해서 먹는지, 그다음에 흙을 풀 때 4개 다리 중에 몇 개를 사용을 하는지, 그다음에 먹이를 가져와서 입에다 집어넣을 때,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가서 나쎄 하고 이렇게 흰발롱개는 그 크기를 부딪히듯이 뭐 이런 행동들이 위에서 볼 때보다 아래서 볼 때가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관찰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린이 과학 동화의 2018년 7월 달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흰발롱개의 이 손 흔드는 횟수, 이게 얼마나 더 빠르냐에 따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이 잘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모터를 이용해서 빨리 움직이는 거, 적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더 안 움직이는 거 이렇게 쭉 했는데요. 여기에서 암컷이 항상 찾아가는 거는 빨리 많이 움직이는 것을 선호해서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아마 구애의 춤일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그 얘네들의 그 서식지가 대부분 조간대에서도 상부 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뚝을 만들어서 물길을 하나를 또 새로 만들고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서식지가 이렇게 반으로 갈리거나 그래서 파편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이런 모래 포집기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중간에 모래를 만들어서 언덕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편화되어 있는 걸 이어주는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사님께서 어떻게 관찰하는지, 그죠? 멀리서 엎드려서 관찰하면은 섭식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뒤쪽에 저희가 잘 모르는 이 농개에 대한 구애춤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PPT도 보여주시면서 아주 재미있게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저새 한 마리가 저희 워크숍에 왔습니다. 엄청 멋있게 생긴 저새인데요. 공부를 많이 하신 박사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새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을 해주신 정재훈 박사님의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저새 모자를 쓰고 오래 기다렸는데요. 땀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인천에서 선정한 우리 깃대종 5가지의 생물 중에서 우리 인천 시민들과 또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도 가장 친숙한 생물이 저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한상훈 박사님과 이상규 박사님이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서 이거 저새 밀리면 어쩌나 그런 위기감을 조금 얻습니다. 저새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큰 특징이 숟가락 모양의 부리입니다. 아마 이 우스꽝스러운 숟가락 모양의 부리가 많이들 좋아하시는데요. 부리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이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물속에다가 넣고 좌우로 이렇게 저어가면서 먹이를 잡기 때문에 저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영어 이름을 보면요,
블랙 페이스트 스푼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푼빌은 이제 스푼 모양의 부리라는 뜻이고요. 블랙 페이스트라고 했으니까 검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저새 사진을 잘 보시면 검은 얼굴도 저새의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같이 한번 볼까요? 멋있는 저새의 모습이 보이죠? 보통 저새는 암수의 생김새가 거의 같은데요. 짝짓기를 하는 여름철이 되면 조금 달라져요. 이 수컷의 모습이 멋있게 변하는데요. 봄철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을 하고 여름을 지내는 여름철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새끼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새의 고향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에서만 관찰할 수 있고요. 천연기념물 205호로 그 다음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우리 2009년도 정도만 해도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 한 2,000마리 정도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인천 시민들, 우리 학생들의 관심과 보호로 최근 홍콩 야조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저새 센서스에서 5,222마리 정도로 증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 저새는요 주로 바닷가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예, 주로 바닷가나 논, 갯벌에서 주로 관찰이 이제 되는데요.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갯벌이 너무 넓고 바닷가도 너무 크고요. 그러면 어디에 가면 저새를 관찰할 수 있을까? 수도권에서 우리 인천에서 저새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는 인천 남동공단 유수지라는 곳이 있어요. 가장 제일 관찰하기 좋은 장소인데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막역에서 2번 출구로 나와서 동막교를 지나서 계속 직진하면 저새 번식지가 보입니다. 2009년도부터 이곳에서 저새가 번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저새를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저새가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서 번식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서식 환경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주변의 대부분의 인근 갯벌이 매립이 되어서 저새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까운 장소에서 저새를 관찰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로 이곳에서 매년 많은 수의 저새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저게 저새를 관찰할 때 어디 갔어? 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장비를 이용하면 좀 더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보면 저새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조금 다가가고 싶잖아요. 하지만 저새는 우리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다가가면 저새는 날아가 버리고 잘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쌍안경이나 망원경을 사용하면 훨씬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쌍안경은 7배에서 10배의 배율로 관찰을 많이 하고요.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배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이용해서 관찰하면 저새의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모습까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저새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새에게 절친이 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새에게도 절친이 있다. 저새가 있는 곳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얀 몸통을 가지고 있는 부리가 조금 다르게 생긴 백로가 함께 보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저새는 물속에 부리를 넣어서 저어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경계를 할 수 없어요. 반면에 백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냥술이 좋은데요.
이렇게 물을 노려보고 있다가 물고기가 나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물고기를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왜 백로가 저새와 함께 다니냐면요. 저새는 물을 다 휘저어 놓잖아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막 놀래서 막 나타나거든요.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물고기들을 얄밉게 잡아먹는 게 백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먹이를 잡아먹는 백로가 저새의 절친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새는 주변 경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에 바로바로 즉각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백로가 빨리 눈치를 채고 날아버리거든요. 그럼 백로가 날아가면 저새는 백로가 날았으니 주변에 뭔가 위험한 것이 발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자리를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백로는 저새는 백로에게 먹이를 제공해 주지만 백로는 저새에게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새의 절친이 백로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이 장면은 새끼 뒤따라서 있는 저새가 바로 새끼 저새인데요. 새끼 저새가 부리를 위아래로 마구 흔들면서 어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먹이를 달라는 얘긴데요. 모든 생물들이 그렇지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적정량은 참 좋지만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 요인이거든요. 이 저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른 저새는 충분한 소금을 뱉어낼 수 있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지만 새끼 새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미 새들은 소금기가 없는 미꾸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와서 새끼에게 먹여서 키우는데, 저새 부리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 논에서 새끼를 물어와서 이 목 주변에, 목 안에다가 먹이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새끼가 달라고 보채면 어미가 입을 벌려서 주는데, 그러면 이 목구멍까지 넓은 이 부리를 쑥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미가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끼가 먹이를 달라고 막 조르면 어미가 계속 앞장서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뒤돌아봤다가 주려고 하다가도 다시 입을 닫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새끼를 키워내는데, 이런 모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새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네, 지금 정재현 박사님 실시간 채팅 반응으로 모자가 굉장히 귀여우시다고 네, 이런 아주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새 부리색은 모두 검정색인가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짧게 답변을 드리면 저새도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인천에서 깃대종으로 정한 저새는 검은 부리가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끼새인 경우에는 약간 옅은 색깔이 띠다가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검은 색깔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박사님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요. 한상원 박사님께서 그 물범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실 것이 있다고 하셔서 조금만 더 들어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연 베테랑 아니고요. 아까 저새 밀리면 안 되는데. 전 중간하겠습니다. 물범을 갖다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그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하고, 또 물범을 이제 관찰을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그 환경부에서 이 지역을 그 생태관광 지역으로 아마 지정을 했다고 5월달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그리고 또그 지역 어민들이 물범 그 생태 관광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실 건데 그 부분을 좀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사진 보시면 백년도 물범 바위 위에 물범들이 올라와서 쉬고 있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북한의 연백평야입니다. 우리나라 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 남북의 군사 경계 지역이고 바닷가인데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한 12km밖에 안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백년도를 방문하면 백년도 그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약 한 10분만 가면 물범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범이 그러니까 지난 세기 초에 약 한 10,000마리까지도 이렇게 있다고 추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10분의 1밖에 없어요. 한 1,000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백년도 그 서청도 인근에는 매년 300마리 정도가 관찰이 되는데 지금도 그 중국에 그서 본식기에 몰래 밀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물범들이 배가 가까이 오면 상당히 위협을 느껴가지고 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물속에 있다가 이제 체온이 떨어진다든지 또 물범은 산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위 위에 올라와 가지고 일광욕도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배가 접근하면 상당히 경계하고 너무 가까이 오면 전부 다 바위 위에서 위협을 느껴 가지고 물속으로 다 달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서로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 가지고 기항에 물범을 관찰하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러려면 최소한 100m 정도는 멀리서 이격된 상태에서 배를 멈추고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고래 생태관광 같은 경우도 고래를 쫓아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고래가 출현하는 지점에 배를 세워가지고 고래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범도 마찬가지예요. 물범이 여기 물범 바위 위에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아래쪽에 또 영봉바위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심지어는 한강 하류까지 물범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범을 만약 보러 가신다면 인천광역시에서 철저하게 물범을 갖다가 피해를 주지 않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너무 많은 배가 가면 물범들이 스쿠리에 의해 가지고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니까 스쿠리가 없는 그런 공기 부양성 비슷한 그런 배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리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능한 물범 생태 관광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사실 생태 관광이라는 게 물범을 다 보존하면서 해야지 물범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박사님의 이 물범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시청자분들께도 전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박사님의 깃대종 삼형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이상균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대가 저희 사실 모두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후 위기 시대에 발맞춰서 인천에서도 깃대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대두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기대종이 중요한지 이런 점에 박사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질문이 약간 좀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저 흰발롱기에 관해서만 하는 줄 알고 이제 얘기를 괜찮습니다. 했는데요. 그 일단 뭐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면 이상기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온도가 높아지는 게 오래되든지 짧아지든지 너무 추운 게 또 짧아지든지 길어지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뭐 강우량이 있던 것들이 더 많이 뭐 내리고 그러면 물이 염도가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화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 이제 흰발롱계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일단 뭐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제 그 흰발롱계가 뭐 물론 영향을 받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줄어들긴 할 건데 일단 흰발롱계가 멸종위기종으로 정해진 이유는 이제 아직 그 한국에 보면 그동안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멸종위기종이라고 정하려면 굉장히 많은 파퓰레이션이 그러니까 큰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게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뭐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아마 흰발롱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얘네들이 서식하는 위치가 조간대 앞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개발하기 쉬운 그 곳이어서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이제 추천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흰발롱계가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어떤 게 뭐 보여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크랩 부분에 통해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슬라이드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 7번 슬라이드, 아니 7번 그 질문 슬라이드를 보면요. 네, 이거는 이제 기후위기 시기되니까 수온이 1.5도씩 오를 때 뭐 종이 몇 종 이상 준다 그렇게 IPCC 같은데 이제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못 오르게 뭐 이런 얘기를 준비를 하고 국가에서도 그거에 탄소 중립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데 일단 뭐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자면 그 여기 보면 털개하고 그 왕밤송이개 두 종이 있거든요. 뭐 이런 그 왕밤송이하고 털개하고 이런 거 구별 잘 못해서 이제 보통 분들이 이 털개는 굉장히 비싼 그런 수산물 중에 하나인데 여기 12만 5천 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고 그 왕밤송이개는 그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 수산물의 가격이 아니고 그 이 털개가 보면 예전에는 포항하고 울진에서도 이제 그 수확이 됐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 들은 게 80년대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아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울진에서 이제 이 개가 발견이 됐대요. 채집이 되는데 그렇게 많이 되진 않더라도 종종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2010년도 들어가면서부터는 거기보다는 고성에서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류성이거든요. 찬 물에서만 사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흰발롱개가 아닌 다른 종으로 기대종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데 흰발롱개는 이런 거랑 좀 관계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슬라이드를 보면 네 여기도 이제 그 모든 개들 그러니까 열대성 그런 개들은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그 크로시오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때 제주도를 거쳐서 이제 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데 이건 개인적인 자료입니다. 그 울진 원자력 발전소 배수구에 보면 다른 데보다 이제 좀 온도가 높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주도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종이 이제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온도가 올라간다면 다른 데서도 이런 종들이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후 변화로 이렇게 좀 수온이 올라간다고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변형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보면 이건 매끈이 송편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예전에 구룡포, 그다음 제주도 이렇게 구룡포까지만 발견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와서 속초까지 발견이 됐다라는 게 2013년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대종이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이제 아마 흰발롱개는 아직까지 이런 거에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기대종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종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종도 중요하고 다른 종들도 이제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렇게 기대종이 대두되고 저희가 이제 보전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기대종을 포함해서 생물 다양성 좀 보전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사님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상훈 박사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천광역시는 사실 옛날에 기사로 보면 표범도 출연해가지고 잡힌 적도 있고요. 물론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사실 인천광역시에 상당히 다양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생태계 내에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사라진 종들도 많고요. 가까운데 그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조성하다 보니까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한 금개구리들이 많이 발견돼서 이주한 다음에 아파트를 지었지만 그 이주한 곳에서 금개구리들이 그렇게 잘 적응을 해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자기 주변에 어떤 생물이 사는가를 먼저 관찰하고 그 종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먼저 시민 과학자 탐사단이라든지 혹은 가족이 함께 일정한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그 동물을 알면 알수록 그 동물에 대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발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야생동물들, 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저는 기후위기나 생물다양성 위기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생동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저희 시청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상교 박사님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조상대에 서식하는 흰발롱개에 대해서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아까 이제 제가 누워서 개를 관찰한다고 한 우이도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제가 누워 있는 오른쪽에 보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좀 치워진 건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국립공원공단에서 치우면 일주일 안에 다시 또 그만큼이 날라온답니다. 그래서 아마 해양에 이제 떠다니는 그런 쓰레기들이 다 계속 몰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면 이게 이제 마을에 있는 그 해변인데요. 해안가인데 그 논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구조물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쓰레기들이 걸려요. 비닐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 보면 그 흰발롱개가 요런 데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서식하는데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거의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 시민들이 좀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이제 우측 그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낚시 하시느냐고 납을 써서 그거를 이제 저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낚시추 아니면은 그다음에 그 낚싯대를 거기 돌 사이에 딱 꼽기 위해서 이제 납을 녹인 다음에 그걸 꼽고 그다음에 이제 쓰고선 그냥 가세요. 거기 이제 납이 그대로 막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면 납이 흘러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조간대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레저를 즐기더라도 절제된 레저, 그러니까 좀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자꾸 쌓이는 이 쓰레기들 저희가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 반응에 사실 제 아내가 지금 채팅 반응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제 아내가 물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상훈 박사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을 연수 너무 재미있네요라고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세 박사님, 네, 정재현 박사님의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세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종에 대한 관심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를 보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 새는 생태계의 정점에 위치한다라고 하잖아요. 환경 변화에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학교나 사회환경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물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재밌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둥지 상자를 달아줘서 해충을 잡는 산새들의 번식을 도와준다든지, 그 다음에 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플로깅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천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시민단체,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 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 참여하시기를 이제 간곡히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인천 환경교육 실천 연구회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단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학교 환경 교육에서 이제 기대종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만은 좀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박사님들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종은 사실 우리 인간이 그동안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저질러왔던 수많은 개발, 또 생물종의 남획, 그리고 환경 파괴,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지구 환경 위기, 기온 변화, 이 모든 암울한 현실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구와 함께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그런 미래 세대에 살아가야 될 터전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려주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기대종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갖다가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나가는데 터전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하는 그런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대종 보호에 의미를 갖다가 생각해 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와닿은 말이 있었는데요, 박사님 말씀 중에 기대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자, 이 점을 꼭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상규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대종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성 박사님 굉장히 심오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뭐 더 이상 좀 얘기하기가 뭐하는데요. 네, 이게 좀 너무 FM들이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 보호하는 거, 네, 보호해야 됩니다. 기대종 보호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흰발롱개에 대해서 이제 보호하는 거를 얘기를 좀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학생들한테도 한번 이걸 고민해 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얘기를 드릴 수 있냐면,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도 사진을 보면, 남해도 창산면 수산리라는 곳에 이제 그 약간 매립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매립한 곳에 태양광 발전을 세우려고 했고, 그 태양광 발전 세우려고 하는 곳에 이제 터 다 닫고 세우는 중에 이제 멸종위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단은 못 시키니까 정지 하다가 결국엔 이분들이 파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경제 활동을 와서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파산이 난 건데 이런 것들이 왕왕 있어요. 그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진해 해군기지 세우려고 그럴 때 갑자기 그게 나와가지고 말 되게 많아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공사는 그래도 진행은 됐죠. 그래서 이걸 볼 때 그러면 멸종위종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면 뭐 기대종이 나왔을 때 무조건 반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그렇게 파산 나시는 분들이 저희랑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뭐 이렇게 욕심을 갖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 해야 서로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기대종도 보호할 수 있고 사람도 어느 정도 저거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보호라기보다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될 때는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고 찾아보면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말씀도 또 소름이 돋았는데요. 제가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히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조금 길러줘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교단에 계신 정재훈 박사님께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네. 되고 어떤 점이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사님들께서 기대종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게 그 설명을 해주셔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대종 관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종 관찰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사람과 사람과의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기대종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너무 친숙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기대종에 다가가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종이 잘 주변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이 녀석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니겠는가. 필요할 때만 접근하고 채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우리 학생들이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이용해서 생물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교육 활동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박사님께서 너무 정리도 잘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저희 교육 현장에서 처음 이 기대종을 시작을 할 때 교육을 시작할 때 다 한 번씩 모시고 싶네요. 정말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박사님들 모셨는데 저희가 기대종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박사님들께서 최근에 하고 계신 연구 활동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한성훈 박사님부터 혹시 먼저 시작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저게 자료는 준비를 못 해왔는데 네.
야생동물에 있어서는 이제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하고 그리고 사양루루의 보존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지리산에서 복원하고 있는 그런 복원 개체 말고 아직 우리나라에 자생적으로 살아 있는 야생 반달가슴곰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 적정 지역에서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기대종 중에 하나인 두루미를 남북이 같이 협력해서 북한의 안변 지역에 두루미의 서식지, 월동 서식지를 갖다가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 광성중에서도 작년에 박사님을 어렵게 모시고 강연을 했었는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저렇게 멋있는 박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로 이런 질문들을 막 했었거든요. 되게 너무 어려운 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사님 지금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진로를 준비하면 우리 박사님들처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 야생동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였어요. 그때 부산의 사직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나라 자생 늑대인데 아주 희귀한 새까만 털을 가진 늑대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늑대를 본 순간 난 평생 늑대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까지 진학해서 이후에 이제 국내에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했는데 야생동물 연구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자기 만족이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야생동물을 갖다가 연구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사실 주위에 좀 안 좋은 이야기로 장가 안 가고 시집 못 간 연구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은 또 일부는 보면 그런 현장을 연구하면서 또 단란하게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대부분 어떤 일에 좀 미친 사람 외부에서 다른 주위에서 볼 때 미쳤다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세상에 정말이십니까? 네, 저희 박사님께서 늑대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주변 친구들은 좀 아닌 것 같고 혹시 이런 친구들 희망을 가지시고 정말 유일무이해 우리 박사님처럼 멋진 연구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이상규 박사님께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하고 계시는 연구 활동과 또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준비하면은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발표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누구 뒤에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순서를 바꿀까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한상우 박사님 지금 얘기하신 게 저도 비슷한 거라 지금. 저는 어떻겠습니까? 자리 잘못 앉은 것 같습니다. 초록이 동색이라고 다. 네, 다 비슷한 길을 다 걸어올 비슷한 수밖에 길을 없었던 걸어왔죠. 거니까. 네. 일단 제 이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 연구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 에티수스라는 속의 두 종입니다. 이 두 종이 이 울진 원자력 발전소 배수구에 이제 나오는데 제주도에도 나오지 않는 게 여기에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올라와서 유색이 정착해서 여기 서식한 건지 아니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83년도 4년도쯤 지어졌는데요. 그때는
국내에 들어오는 배들에 대한 선박 평형수에 대한 규제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 평형수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하게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는 이제 섬들이 한 4,0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국립공원에서 일했으니까 국립공원 이 섬들의 26개 섬에 대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바위에 사는 생물들이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쭉 해서 어떤 섬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이 저서 군집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 왼쪽에 보면은 이제 레토디우스라는 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이 부채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부채개거든요. 그래서 이 부채개 속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바위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바위개는 원래는 미국 쪽 연안에, 그러니까 태평양 그쪽 동쪽에 사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70년도, 60년도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이제 토착충처럼 살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한 30-40년 지났죠. 어떻게 변했는지, 뭐 형태적으로 변했든지 아니면 유전적으로 변했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등등 이런 연구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속해 있는 해양연구소 같은 경우는 요즘 핫한 갯벌에 대한 블루카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정하느냐, 초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의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뭐 생명과학부나 이런 데 진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관들, 정출연들 보면 뭐 생물자원관이나 아니면 국립생태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따른 생태계 변화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다르게 생명과학부하고 지구환경과학부 같은 그런 쪽을 좀 생각을 해서 공공기관이나 정출연 쪽을 가서 연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국가를 위해서 연구를 좀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뭐 연구직 공무원을 하시든지 아니면 연구를 위해서 그냥 내 스스로의 연구를 위해서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정출연 이런 쪽을 가시면 되는데 아까 한상우 박사님 얘기하신 게 정답이거든요. 저도 똑같이 썼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생물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생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계속 보게 되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생물 선생님께서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사실은 생물을 전공을 했거든요. 오늘 호기심으로 여기 들어온 친구들도 오늘 박사님들 말씀 잘 들으시고 이쪽으로 또 진로를 정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오래 기다려주신 저희 정재훈 박사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생물의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앞으로 나는 과학자가 될 테야 라고 지금 꿈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까 한상훈 박사님께서 열심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아직 결혼 못한 연구자들이 많다고 꿈을 접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1번은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 활동의 1번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일이 1번이고요. 이제 2번은 환경부라든지 국립생물자원관, 그다음에 또 생태원 이런 곳에서 실시하는 조류 센서스라든지 자연환경조사, 습지조사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들은 국내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어떤 지역적 분포와 변동, 그다음에 종별 개체수, 그다음에 멸종위기종 도래 현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철새 집단 변화를 파악하는 굉장히 자료로서 중요성이 매우 큰 연구조사 활동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철새의 정확한 현황을 알리고 서식지와 종에 대한 보호 계획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데 열심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다양한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 뭐 자료집 이런 개발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인천 환경교육 실천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기후와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그다음에 또 생물학에 관련된 환경 산업 종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많아지고요. 사설 연구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아지고 있고요. 따라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이러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가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우리 지켜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죠. 좀 거창하긴 하지만 뭐 과학으로 인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생.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나라와 우리 인류를 위한 길이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되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학생, 그다음에 호기심이 있는 학생, 생물, 물리, 화학 뭐 이런 기초 과목에 특별히 재미있고 자신 있는 학생들이 도전하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원이 되려면 다양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충분히 논의하면 더 많은 학과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을 보면 다양한 환경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어요. 기업, 정부 공공기관, 뭐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NGO, 사설연구원, 연구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생명에 관심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우리 많은 학생들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세 분의 박사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생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생명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한상원 박사님께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기대종은 해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대종은 혹시 이 지금 5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아까 기후가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더워지고 있는데 특히 서해 물범 같은 경우는 번식지인 저 북쪽에 요동반도의 그 겨울에 얼음이 아마 그 유빙이 점점 그 얼음을 갖다가 그 면적이 좁아질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번식의 안정된 장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위기에 어쩌면 서해에서 물범을 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물범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아까 저게 그냥 그 물범뿐만 아니라 저새 같은 경우도 제가 1996년에 저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한 그리고 그 미국에 그리고 세계기구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260마리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각국에서 이제 겨울 월동 때 보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주고 이런 활동을 해오면서 지금 20년이 지나니까 5천여 마리로 늘어났다니까 대단히 그 당시 시작을 했던 사람으로서 감동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동물들의 그런 그 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이런 같이 노력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기대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태계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야 하는 종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깃대종이 멸종으로서 바뀌지 않도록 사실 네,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저희 박사님들 덕분에 오늘 깃대종을 포함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배우고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시청자분들도 박사님들께 궁금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들이고 귀하신 분들이니까 한번 질문을 저희가 대표 질문을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몇 개 선정해서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질문들이 다양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서식지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호해야 할 생물 종들의 서식지를 공개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박사님들 중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서식지는 법적으로 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서식지를 알려면 그 관할 환경청에 이제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게 되고요. 네, 연구자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는 그 관리를 멸종위기센터라고 해서 양양에 있는 그 센터에서 생태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환경부에서 그런 일도 해왔고 하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마지막 성역으로서 서식지를 보존해야 될 부분 곳은 엄정하게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일부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전에 사라진 서식지 우리가 몰라가지고 많은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현재 생각 외로 이런 멸종위기 종들의 많은 서식지가 이미 우리 주변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알려진 그런 그 서식지만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인천 내에서도 그런 곳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우리 학교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관심 가진 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탐사단 비슷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5월 1일 뭐 현장 탐사를 실시한다면 아마 여기 오늘 오신 선생님들이나 저나 다 같이 현장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직접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원칙적으로 그 멸종위기종이 서식지가 전 국민들에게 그냥 공개되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리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를 관찰할 수 있는 남동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관찰할 수 있는 데크도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고 생태 시민 공간으로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면 가셔서 저어새를 마음껏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실시간 채팅에서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좀 길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뜻깊고 좋아요. 평소에도 깃대종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 주변 선생님들 친구들에서는 깃대종 또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도덕 수업 같이 좀 속된 말로 꼰대적이고 뭐 쓰레기나 줍는 네. 하찮은 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직 조금 있을 수도 네, 있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깃대종 삼형제만큼 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환경의 중요성을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이 깃대종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사실 오늘 강연을 보셨으면 다들 아셨을 텐데, 그죠? 짧게 혹시
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질문을 올려주신 분의 그 질문을 이렇게 듣는 순간 참 묘한 어떤 그런 감정이 교차를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못 살았잖아요. 전쟁도 겪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은 잘 살아보세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서 지금 우뚝 서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개발의 대상, 사용의 대상으로만 계속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니 이제는 주변을 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냐 하면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내용, 생명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교육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갖고 있고요.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교 현장의 환경교육이 좀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좀 구축될 수 있도록만 된다면 좀 앞으로는 더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이 강의 자체가 일단 답변이었을 거고 박사님의 아마 진심이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갯벌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한번 이상규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갯벌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별표 5개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별표 5개인데 아마 여기 학생이 질문한 거라서 아마 이 좀 짧고 좀 쉽게 조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동안에 이제 갯벌은 굉장히 등한시 되어 왔죠. 그냥 바닷가 섬이나 뭐 그런 데서는 되게 경관 이런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갯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등한시대 같은 게 정확하게 꼽을 수 있는 게 새만금이죠. 매립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그 5대 갯벌이다. 여기서 이제 지금은 최고의 갯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국들은 갯벌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냥 그러니까 그 갈대군락이 있는 습지하고 갯벌이 있어도 조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넓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걸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갯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넓은 곳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부터 모든 수산물과 모든 혜택을 다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건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얘기를 빼먹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갯벌 그냥 말 그대로 선생님 말대로 갯벌 별 5개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네, 그러고 이제 최근에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김정성 교수님이라고 서울대에 계신 분, 이제 갯벌에 대해서 블루카본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런 논문을 썼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의 그 갯벌에 생물이 굉장히 많이 산다 이런 것도 요 근래 논문도 나왔어요. 그래서 갯벌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이 갯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 덕분에 갯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 제가 보충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의 그 세계 5대 그 철새 이동 경로 중에 하나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지역부터 해가지고 저 북극 지역까지 봄과 가을에 통과하는 많은 새들이 도요철 그 물대새가 있는데 그 수가 수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새들이 약 한 2,000km 이상을 3,000km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새들에게 가장 그 중요한 먹이 중간에 휴식지로서 우리나라 갯벌이 없으면 그 많은 수많은 물대새가 이동도 못하고 새가 많은 종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새 같은 경우도 연안 도서 지역에서 번식을 하지만은 채식 장소는 갯벌 지역에서 채식을 합니다. 갯벌이 없으면 저새도 번식하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물범도 마찬가지예요. 갯벌은 우리 기수 지역에 그런 그 해양 지역, 연안 지역에 하나의 허파같이 많은 생물 종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데 물범도 거기서 많은 치어들이 건강하게 물고기 성장하고 그 물고기들이 또 먹이터로 갯벌을 찾아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최상위 먹이사슬에 최상위에서 서해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인간이 그러나 인간의 욕심만 가지고 그런 구조를 갖다 끊어버린다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부메랑으로 우리 인간의 미래도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그는 절대 부족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갯벌이라고 하는 그 터전이 사실 시스템적으로 저희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중요성을 진짜 말로 해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태까지 이제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세 분 박사님들께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 분들께 한 마디씩 하자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한상원 박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순서 거꾸로 하는 게 어떨까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게 어때요? 네네네. 그러면 이것도 네. 네. 정재훈 박사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슬라이드 한 번만 띄워주시죠. 네. 한상훈 박사님 먼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일 마지막. 제가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학생들과 인천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환경은 필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환경은 필수가 이제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과 뭐 학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영어, 수학에 관심을 쏟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환경에 관심을 쏟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 환경,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상규 박사님. 네, 저도 좀 슬라이드를 좀 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는 그 개를 공부하게 된 게 이제 여기 보면 제 소개 슬라이드에 쓰는 건데요. 그 이제 눈으로 먹는 맥주, 그래서 카프리 이거 선전 있었고요. 그다음에 흰발롱개처럼 이렇게 춤을 춘다. 그래서 음주 가물을 즐기는
그런 개와 함께 춤을이라는 모토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이 이제 점점 개랑 비슷해지고 있어서 닮아가는 거죠. 예, 그러고 그다음에 그 제가 이제 여수에 사는데요. 거기 보면 오동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산어버처럼 오동개보라고 이제 개 도감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개에 대해서 생각하고 개에 대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생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즐거워서 자기가 찾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그거랑 그 대상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 사진 두 개는요.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가 계속 개를 위에서 봤던 것 말고 개의 눈에서 맞춰서 그 동물의 눈에 맞춰서 찍었을 때 이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하는 모습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보여요. 뭘 하고 있는지 얘도 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하나의 문제점이거나 아니면 이런 환경 문제나 생물 문제에 있을 때는 정답은 없거든요. 그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뿐이고 그거에 대한 다른 시선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다른 어떤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좀 계속 생각해 보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상훈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땠는지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재미있게 또 즐겁게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성격상 지나가다 보니까 좀 꼰대같이 너무 철학적으로 제 아내분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진지하게 손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줘가지고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이 비록 비대면이지만은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결국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다시 좀 진지하게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을 가보시면 보는 것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달려 있으니까 저희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걸 두 팔 높이 들고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 뵙길 대면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기회를 만들도록 여기 선생님들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채팅 반응에도 오늘 기대종 꿀잼, 꿀잼. 네, 꿀잼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반응이 있었고요.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이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기대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에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추천 관심과 중요성을 느끼게 할 만한 추천 행사나 체험 활동 사이트 등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인천 환경교육실천연구회에서도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런 사이트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선생님들도 이 강의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기대종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시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 인천환경교육실천연구회 우리들도 열심히 지금 개발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학교에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프로그램들 아마 어렵지 않게 만나보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 연습을 마무리할 텐데
마지막 사실 이 워크숍을 연출해 주신 아주 중요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소개를 잠깐. 네, 지금 와, 지금 네,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나요? 네, 어마어마한 장비를 가지고 오셔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인천고 김동호 선생님과 인재고 이영경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와주신 세 분의 박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 환경교육 실천연구회 워크숍 인천 생태계 기대종 삼형제 이야기 주제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